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여름부터 처리 후 방류하기로 하면서 정치권 그리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 오염 처리수를 놓고 이 방류가 안전할지, 우리 먹거리엔 어떤 영향이 없을지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일고 있는 각종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긴급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들 견해 들으시면서 냉정하게 사태 해결에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댓글 남겨주시면 전문가들에게 직접 질문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시죠.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 성일종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신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 두 분 또 모셨는데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요,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실상을 알리고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그런 토론이니까 좀 건설적인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자, 먼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処理水を、ハルスで処理するで黒人濃度にするというのは技術的に確立されております。 홍리는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자꾸 뭐 후쿠시마 그 오염 처리수를 마시겠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약수터냐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정청래 최고님 먼저 기회 되시면 약수터 물 좀 떠다가 정부 여당에 좀 제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기 즉각 중단하라! 아주 미미해도 장기간 피폭 당하면 위험하지 않겠느냐. 티끌모아 태산 아니냐. 티끌은 모아도 티끌입니다. 네, 먼저 원전 오염수를 어떻게 방류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전문가들과 이 토론을 이어갈 텐데요. 자, 잠시 후 화면 한번 봐주시죠. 자, 원전 1, 2, 3, 4, 5기 사고가 났던 원전입니다. 여기에 오염수들이 쌓입니다. 지하수하고 같이요. 그러면 저장 탱크가 있고요. 이걸 다핵종 제거 시설이라고 하는 알프스에서 거릅니다. 핵 관련 방사능 물질들을 걸러내는데 그중에 삼중수소만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나머지는 걸러진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다음에 이 원전 오염된 물들이 탱크마다 농도가 다를 거다. 그런 의혹이 좀 제기가 됐었죠. 그랬더니 K4 탱크라고 해서 이 섞인 물들을 그냥 다시 한번 뒤섞습니다. 그래서 균질화 작업을 통해서 한 번 더 이 내용물을 똑같이 만듭니다. 여러 방사능이 있다 보니까 여기 있던 거 저기 있던 거 같이 한꺼번에 좀 한번 돌려보는 거죠. 균질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배관들을 통해서 수조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바닷물하고 오염수를 섞어서 한번 희석을 합니다. 희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농도가 떨어지겠죠. 그걸 해저 배수 터널 한 1km 정도를 일본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출구를 통해서 후쿠시마 앞바다에다 내놓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면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라고 하는 거, 삼중수소 외 방사성 물질 62종을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걸러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K4 탱크에 가서는 이제
탱크마다 다 다른 내용인데 시료 뜨면 뭐하냐? 한 군데는 좋고 한 군데는 나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균질화 작업을 K4 탱크를 거치고 그리고 희석시켜서 내보내는 게 일본의 지금 계획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 대표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든지 좀 논란이 되는 거가 있다면은 걱정이 된다는 거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지금 1000여 개 이상 되는 탱크 안에 네. 어떤 핵종이 어떻게 있는지 전체적으로 제대로 조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지금 너무 무모하게 배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알프스의 성능입니다. 그것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나갈 수가 있다. 또 기존에 상당한 오염이 된 지역에서 추가적인 배출이 과연 농도 기준으로 배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제가 지금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근데 정범진 교수님 보실 땐 이런 문제 제기가 타당한 겁니까? 아니면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선 방사선 액체 폐기물 처리 시스템 전체를 보시면 저기 나왔지만 맨 처음에 오염수의 방사선 농도를 측정을 하고 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탱크 들어가기 전에 또 농도 측정을 하고 또 배수조에서도 또 농도 측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알프스가 무슨 고장이 있다거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농도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걸려요. 그러면 이제 농도가 높게 나오면 재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하기 때문에 이 전체로 보면은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알프스만 고정을 해서 보면은 자꾸 그 대답만 하다 보면 알프스 고장 나면 오염수가 바로 방류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또 하나는 방류를 한 후에도 방류구 주변에 바닷가에 한 10군데의 샘플링 포인트가 있어서 그 바다의 해수를 측정을 해가지고 농도 측정을 해서 얼마 이상이 되면은 방류를 중단하는 그런 절차까지도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네. 예. 자, 위성군 의원님 보실 때는 뭐 정범진 교수님의 반박 적절합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그 얘기에 앞서서 네.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만 맞춰져 있는데 사고 이후에 사실은 많은 이제 방사성 물질이 태평양 바다에 버려졌죠. 네. 그 어느 만큼 되었는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되어졌고요. 추가로 일본이 이걸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사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되어진 거라면 용인을 할 수 있겠지만 사고로 이미 많은 방사성 물질을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하는 데 문제가 있고요. 네.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사회자께서 다 걸러진다고 얘기했는데 다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중수소와 C14만 제하고 나머지가 걸러지긴 하는데 기준치 이하, 그러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그 기준치 이하만 방류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방사성 물질은 방류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다 걸러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균질화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국은 알프스 성능인데 알프스 성능에 대한 어떤 검증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IAEA도 그 관련 용역에서 관련 성능 검증을 하지 않고요. 우리나라도 성능 검증하지 않습니다. 일본만 성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전은 우리나라도 그 이제 알프스처럼 정화 처리 장치를 갖고 프랑스도 갖고 있습니다. 각국이 그 기준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그 성능이 지금처럼 다액종 알프스를 거치고 K4 탱크에서 균질화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균질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알프스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절차상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 균질화를 가지고 실제 알프스를 돌려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니터링을 뭘 하겠다고 하냐면 7가지 핵종에 대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64개 핵종이 나와 있는데 그중 7개만 하겠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냐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신다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체 폐기물 처리 시스템 전체를 보시면 최종적으로 방류하기 전에 방사능 농도 측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 문제 생기는 걸 가지고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C14는 굉장히 미량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그동안 이제 알프스를 통과시키기 전에
농도와 통과시킨 후의 농도, 뭐 초창기 때는 통과시킨 후에도 배출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배출 직전에 농도 측정을 한다라는 측면을 생각한다 보면 네. 지금 제기하는 문제들이 하나같이 의미 없는 문제들이다라고 판단하셔도 된다 하는 것이고요. 네. 삼중수소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처리수라고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라고 돼 있는 것들은 대부분 배출 기준 이하이고 삼중수소 농도는 6만 베크렐/리터로 낮춘 겁니다. 이건 이제 방류 기준이죠. 거기다가 바닷물을 40배를 희석해서 방류하기 때문에 농도 자체가 문제될 게 없는 농도입니다. 예. 네. 뭐 이론적으로야 그렇지만 네. 실제 배출하는 걸 누구 확인하냐고 확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객관적으로 그건 의혹이죠. 테코가 독자적으로 셀프 레귤레이션 한다고 IA에서도 오죽 답답하면 지적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과학을 너무 부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아까 우리 두 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균질화 얘기를 하는데 균질화 다 교반기를 통해 가지고 일정한 RPM으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장이고 어디고 이러한 균질화를 필요로 하는 것은 모든 장치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기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공장에 제품 나올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균질화가 안 된다고 그러십니까? 거기에 교반기를 통해서 일정한 RPM으로 그 케이퍼 탱크에 들어가 있는 오염 처리가 되어 있는 이 물에 대해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면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냐? 말씀 한번 해보세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육상에 저장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 수증기로 만드는 방법도 있죠. 자, 송일정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육상의 저장이라고는 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육상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유성건 의원님이 그 얘기로 한다고 그러면 네.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나오는 물 하나 다 버리지 말고 육상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공업용 폐수는요. 여기에 카드뮴, 비소, 납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중금속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기준치에 맞춰서 이 정도 과학적으로 기준치에 맞으면 우리가 자연계로 보냈었을 때에 이게 순환의 원리에 의해서 문제가 없겠구나.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 온이나 하수 처리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비교를. 방사능이든 뭐든 다 국제적으로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치를 있는 거예요. 이 기준치를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부정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러면 과학자들을 부정할 겁니까? 아니, 그 전에 기준치라는 것이 사고 오염된 사고로 발생되는 원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없습니다. 정상 원전에서 17개 핵종에 관련되어진 배출 기준만 존재하는 거고요. 사실상 국제적 기준. 그 기준 만족하면 됩니다. 네. 왜 그 기준 기준치라는 사고 원전은 지금 IAEA가 기준을 못 만들었기 것이 때문에 매우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어 거죠, 있고 사회안에. 보수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후유증까지 고려해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만족해서 방류할 경우에는 타고난 물이건 정상 운전상의 물이건 상관없습니다. 130만 톤이 지금 교반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한다라고 IAEA가 공고를 했고 방법을 절차를 세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이 대표님 지금 137만 톤 정도가 오염된 물로 나와서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알프스를 통과한 게 약 40만 톤 있고 아직 137만 톤이 나왔는데 아직 처리 안 한 물이 한 90만 톤 정도가 있잖아요. 전부 다 처리했죠. 알프스를 1차적으로 거쳤습니다. 지금 거쳤고 거쳤는데 기준 농도를 넘는 게 있고 넘지 않는 게 있는 거죠. 지금 137만 톤 정도가 나와서 방류를 대기하고 있는 게 약 40만 톤이잖아요. 그게 알프스를 거쳤잖아요. 여기에 지금 배출을 하려고 하는 이 물에 대해서 교반기가 돌아가고 일정한 RPM으로 다 물을 섞어주고 있잖아요. 그걸 왜 부정을 하냐는 거예요. 그게 IAEA가 이번에 와서 확인하면서 절차를 세팅한 겁니다. 네, 그전에는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정보임 교수님. 이 중간 처리 과정은 뭐 복잡하니까 저희들이 뭐 과학적으로 따진다 치더라도요. 마지막에 배출되는 데 대한 이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배출되기 직전에 방사능 농도 측정을 해가지고 낮으면 배출하는 거고요. 높으면 배출 못하는 겁니다. 높으면 다시 돌아가죠. 그건 우리나라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은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근거에서? 구체적으로 어떠냐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솔직하게 국민들께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정보도 공개 안 하고. 지금도 사실은 원데이터도 공개하지 않고 환경영향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환경영향 평가서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믿어줘야 돼? 억지로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국제 원자력 기구가 IAEA인데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한 많은 나라들이 지금 회원국으로 되어 있고요. IAEA가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중국, 러시아, 마샬군도, 베트남, 미국, 프랑스까지 지금 11개 국가가 가지고 공동으로 검증을 하고 있잖아요. 이 검증단에 문재인 정부에서 21년도 7월 달에 킨스의 김홍석 박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럼 신뢰하지 못할 걸 왜 파견합니까? 그리고 국제적으로 11개 국가와 IAEA가 8개의 실험실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부정한다고 그러면 뭘 믿으라는 거죠? 네. 자, 일종의 괴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IAEA가 일본의 입김에 좌지우지된다. 분담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오늘 뭐 더 탐사였나요? 거기서 이제 외무성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뇌물을 받고 이걸 봐준다. 이런 식의 보도도 좀 나왔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IAEA를 못 믿는다는 근거가 됩니까? 어떻게 이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업데이트된 최신의 기술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고 등장인물부터 그렇고 오늘 저녁 9시에도 아마 특종이 나갈 겁니다. 또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요. 아주 그냥 깜짝 놀랄 만한 얘기가 나갈 겁니다. 자, 근데 일본 외무성에서 아주 바로 반박을 했던데 우리 정 교수님 보시면 어떤 거예요? IAEA가 국제 원자력 기구라는 데가 후쿠시마 요거 하나 봐주려고 자기네 명성을 건다. 이거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여기 인볼브돼 있는 과학자들이 몇십 명 되는데 그분들 다 속이고 밀고 나갈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좀 못 믿겠다. 이 주장은 좀 논의해보고 좀 더 끝까지 몰리면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이제 사회자께서 이 문제 제기를 괴담이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의 의혹인 거예요, 사실은. 전 괴담으로 규정 짓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IAEA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IAEA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냐면 알프스의 성능과 운영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인접 국가의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삼중수소 및 기타 방사선 핵종의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 영향은 검토하지 않겠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 IAEA가 입을 닫고 있느냐? 그 문제들은 결국 검토의 대상이 아닙니다. 검토의 대상이 아닌 이유가 2021년 4월 2일에 그 IAEA 보도자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이 방출을 안전하게 이행할수록 방출 계획과 관련된 활동의 모니터링과 검토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거에 근거 안에서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AEA가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IAEA는 어떤 검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IAEA 결과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죠. 그거는 문제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뭐냐면 검증이 아니에요. 아직 대화 중입니다. 하시고 지금 그 인접국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것들은 환경 영향이 나타날 이유가 없으니까요. 자국에서도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데 환경 영향이 안 나타나니까 인접 국가도 할 필요 없는 것이고요. 지금 제기하시는 것들은 문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은 그 정도의 희석된 농도로 방류됐을 때 인접국 영향 이런 것들을 평가하겠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저는 그게 과학의 오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유엔 해양법 174조에 의하면 인접국에 대한 환경 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국과 농도가 어느 정도 돼야죠. 그럼 그 규정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출 기준 이하의 배출일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그만큼 배출하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 후쿠시마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양이 더 많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배출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환경영향 평가가 불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중대 사고가 일어난 지역에 적용되면 안 되는 기준입니다. 그럼 정상적인 원전에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대표님 중대 사고하고 정상적인 운영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월성 원자력의 삼중수소가요 1년에 43테라베크렐이 나옵니다. 지금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게 22테라베크렐밖에 안 돼요. 2배가 저희가 나는 게 더 많이 나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후쿠시마 거를 문제를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서 국제기구가 또 국제 11개 국가에 의해서 인증해 줘 가지고 이게 방류를 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우리가 그쪽보다 내보내는 삼중수소가 2배가 더 많아요. 그럼 우리 원전부터 세워야 된단 말이지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아니 사고가 났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처리 과정은 똑같지. 그게 사고가 난 과정이고 사고가 안 났다고 그래 처리 과정이 틀립니까? 기준치를 맞추는 모든 설비들은 과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계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학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준치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가동운전에 적용하는 깨끗한 환경에서 운전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고요. 지금 이렇게 황폐화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은 생태 환경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후쿠시마 앞바다에. 아니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니, 하시고 하시죠. 예. 주민들도 지금 대거 사람들이 주거자가 줄었고 바다 생태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도 지금 개체수가 확 줄었습니다. 그 앞에. 지금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예.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한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타원전보다 그 원전 가동 원전보다 굉장히 이런 중대사고 지역에서 또 버리는 거는 이거는 그 의도적인 투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유 대표님 입장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지금 뭐 우리 월성이 더 2배 정도 된다는 거 그것과 후쿠시마에서는 이제 사고가 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다른 물질들이 섞여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것과는 좀 구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정균 교수님 생각은 같으신가요? 상식적으로 그거에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또 이해가 갈지 몰라도 정상운전에서 배출해도 되는 극미량만큼을 사고 난 원전에서도 그렇게 극미량을 배출하겠다는데 그걸 문제할 삼을 건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환경 오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오염 물질이 나가면 환경 오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정 능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환경공학의 정의에서 보면은 자정 능력을 초과한 배출이 환경 오염입니다. 그래서 배출 기준이라는 것은 그 자정 능력 이내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지속적으로 배출한다 하더라도 환경적인 영향이 없다라는 기준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후쿠시마에서도 방류하겠다는 걸 갖다가 그 기준을 부인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연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노가 아니고 하셔서 누가 했어요? 지금 우리가 60년간 해왔죠. 배출 기준을 정하는 것들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관련 용역을 했다고요? 아니죠. 후쿠시마 아니더라도 모든 방사성 물질의 배출에 대해서는 모든 방사성 물질은 자연 상태에 존재하고 우리 필요에 따라서 존재합니다. 원전을 가동하면서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게 사고로 더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 원전과 사고 원전은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왜? IAEA GSG8 지침에 의하면 이익이 해악에 비해서 많으면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본이 하고 있는 행위는 일본의 이익은 존재하지만 일본의 이익만 존재하고 우리에겐 해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해악이 들어오죠? 지금 의원님 주장은 세계 최초의 주장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세요. 우리한테 해악이 우리한테 해악이 들어오는데 제가 묻는 거예요. 묻는데 어떤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어지고 그 해양 생태계 파괴로 국민의 생명 해양 안전을 생태계가 지금 파괴된 게 뭐가 있죠? 아니 아직 방출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향후에 모르는 거죠. 국민들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괴담인 거예요. 무슨 괴담이에요? 지금 정상원전과 정상원전과 사고원전을 동일시되고 그걸 비교하는 게 괴담이에요. 지금 정상운전이나 사고 난 원전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는 것도 궤변입니다. 무슨 궤변입니까? 어떻게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준을 만들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 때문에 기준을 국제가 전체가 다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최초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유 의원님의 얘기지요. 지금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잣대가 동일한 거예요. 일이 들어가서 일이 나오는 것이지 일이 들어가서 일가 나오는 거 봤어요? 그래서 이걸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해역에 해악이 있으면 그 해악될 수 있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십시오. 지금 잠깐만요. 21년도에 물이 많이 나갔습니다. 벌써 이게 4, 5년 만에 돈다고 그러니까 우리 바다에 2번을 다녀갔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52곳을 다 채수를 해가지고 방사능 검사를 했고 우리 물고기 다 검사를 했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했거든요. 방사능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일본에서 근거가 있어야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발생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떻든 간에 어딘가는 축적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축적의 위험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를 안 나온다고 해서 경고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데이터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건 뭐냐면 이제 사고 난 원전과 정상적인 원전을 같이 봐야 될 거냐 말 거냐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이제 사고가 난 이후에 우리 해안에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게 2011년이니까 벌써 한 13년, 12년 전인데 그때는 하루에 한 300톤씩 사고 난 지역에서 그대로 물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게 몇 달을 갔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대표님 그때 나왔던 거는 정말 아무 걸러지지 않은 방사능 물질이나 뭐 이런 거 다 섞여 나왔을 거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해역에 왔다고 보시는 거죠, 이미?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우리나라 표충수는 미미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미미합니다. 근데 퇴적물은 침전물은 1.5베크렐/리터예요. 지금 그 평균값입니다. 저 킨스 데이터에 들어가 있어요. 방사능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표충수는 0.00 뭐 18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지만 퇴적물은 1.5베크렐 나와요. 평균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2011년에 해저 퇴적물이 피크치를 칩니다. 킨스 데이터를 보면 그리고 쭉 내려가요. 이게 점점 내려가서 지금 2020년에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표충수만 가지고 따진다는 건 극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킨스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1994년서부터 지금까지 해양 표충수에서 세슘이나 이런 농도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중간에 이제 2011년은 있는데 2011년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을 만큼 평탄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사고가 났고 고농도에 처리되지 않은 방사선 오염수를 하루에 300톤씩 방류를 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었다는 결론이고요. 지금 아까 1.5베크렐 말씀하셨는데 퇴적물에 대한 그렇죠. 지금 빗물에 있는 방사선 삼중수소의 양이 1베크렐입니다. 그거의 1.5배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는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뭘 0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비과학적인 거죠. 이 대표님 그러면 퇴적물이 예전과 사고 이후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 그전에는 거의 미미한 상태였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1.59베크렐까지 올라갔다는 거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걸 보면 이제 그 퇴적물이 후쿠시마 앞바다는 평균이 73베크렐이에요. 그 굉장히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중대사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검증이 안 된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거고요. 어류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1.36베크렐이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IAEA에서도 자체 채집한 그 시료에서도 최대 5베크렐 넘지 않는다라고 2019년 프리리미너리 예비 그 분석 보고서에서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18,000베크렐 생선이 잡혔고 북쪽 40-50km에서도 1,400베크렐 생선이 잡혔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이 데이터의 신빙성이 굉장히 의심시 된다는 거. 후쿠시마에 그러니까 도쿄전력이 그거를 환경 감시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쿄전력이 하는 거예요. 사고를 낸 도쿄전력이 그걸 감시하고 있어가지고 IAEA 4차 보고서에도 이건 독립성이 위배된다 그래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4차 보고서에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데 5차 보고서는 또 빠졌어요. 또 그게. 그래가지고 이거 IAEA 보고서 신빙성 있냐 이런 의문을 계속 갖는 겁니다. 네. 지금 세슘 우럭이 잡혔죠. 근데 여기 그 후쿠시마 보시면 앞에 그림에
항구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항구를 통해서 이제 물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무거운 것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기 이제 내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방파제가 있고요. 요 가두리처럼 돼 있어서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그쪽으로 대량 방사선 방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이 의심되는 지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는 가두리 양식장처럼 그물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는 나가고 이제 큰 물고기는 못 다니는 거죠.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 내항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방사능 농도 측정을 하고 또 후쿠시마 20km 안쪽에 있는 물고기를 측정을 하고 또 20km 바깥쪽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측정하는 일을 쭉 해왔습니다. 2013년도가 지나고 나면 20km 안쪽, 20km 바깥쪽에서는 기준치를 넘어서는 물고기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세슘 우럭은 내항입니다. 내항이라는 것은 2011년도에 방사성 물질을 많이 배출했고 그 결과 만들어진 물고기인 것이고요. 근데 언론에 이것이 후쿠시마 앞바다라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항에 있는 것들은 어로 작업을 해서 식용으로 하기 위해서 채취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오염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그것과 지금 방류하겠다는 그 처리수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2011년에 방류한 결과인 거고 처리한 물을 방류하겠다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요 하나 보고 한번 넘어가시죠. 말씀을 드릴게요. 우럭의 나이가 몇 살쯤으로 보이세요? 우럭 나이가 얼마 안 됐겠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럭이 13살짜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4, 5년생 정도 됐을 텐데 나타난다면 관리되고 있는 과정 안에서 나타난 거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구역 내에서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역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어로 활동을 통해서 가정의 식탁으로 올라올 우럭은 아니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180배라는 것들도 원래 우리가 문턱값으로부터 기준치를 정할 때 1%, 100분의 1로 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해산물의 무료가 되다 보니까 그걸 또 10분의 1로 또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1 기준으로 한 거죠. 그거의 180배이기 때문에 사실 문턱값의 18%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과 지금 방류하겠다는 물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과연 그럼 방류를 하는 상황 그리고 예전에 사고가 났을 때의 문제에서 그럼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기준치에 그때는 14배라고 하죠. 한국과 일본의 기준치에서 14배가 되는 우럭을 발견이 됐다 그랬는데 그럼 이걸 200g씩 매일 먹으면 1년 동안 매일 먹으면 내 몸에 받는 방사선량이 도대체 얼마냐? 이걸 SBS에서 한번 팩트 체크를 했더라고요. 우리 몸에 받는 영향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4배가 됐든 뭐 1000배가 됐든 간에. 근데 이게 1.33 밀리시버트랍니다. 밀리시버트가 이제 우리가 몸에 받는 방사능의 양이고 이게 영향인데 1.33이면 흉부 엑스레이 찍을 때 0.1 밀리시버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13번 찍는 거고요. 흉부 CT를 찍으면 10 밀리시버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분의 1 정도 되는 방사선량이 내 몸으로 받게 되는 그게 이제 우럭의 방사선량이랍니다. 이걸 매일 200g씩 먹을 때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하나 해놨더라고요. 그럼 우럭 자체가 14배가 됐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기준치 14배가 되는 게 나오느냐, 방사능이 오염이 됐구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다만 이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걸 SBS가 한번 체크를 해놨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사회에서 자꾸 먹는 것과 이 오염수 방류와의 관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그 걱정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런 게 큰 문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저런 팩트체크는. 체내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또 그 데이터도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지금 얘기하신 그 내용도 우리가 피폭받는 걸 환산하는 선량 환산 계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도 언서티드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산술 계산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왔다 해서 그냥 상징적으로 좀 약한 수준이구나.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체내에 들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특히 핵종에 따라서 베타 핵종 또는 알파 핵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어떻게든 체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체내 피폭 기준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음용수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삼중수소도 600크렐/리터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시면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엑스레이 찍지 말아야죠. 흉부 CT 찍지 말아야죠. 제가 다른 얘기가 과학이라고 하는 건 아니 잠깐만요. 베타선이냐 감마선이냐 X선이냐에 따라 다른 건데 그거를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신뢰 안 하면 지금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쇠슘 우럭 얘기를 하는데 이 쇠슘 우럭이 아까 우리 정 박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20kg 안에서 나왔던 것들은 나올 수가 있고 2011년에도 나왔고 15년에도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향이요. 내향에서 나오는 것이.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느냐? 쇠슘이 질량이 무겁잖아요. 우리 물의 원자는 18개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130개로 이루어져요. 무겁단 말이에요.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이동이 안 되고 이 밑바닥에 가라앉으니까 거기에 정주성 어류인 우럭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먹으니까 당연히 오염이 됐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봐야지 지금 마치 이 쇠슘 우럭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걸 먹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공포를 조장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하신 다음에 위 의원님 하시죠. 지금 불확실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데 공학적으로는 불확실한 것들에 대한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책상을 설계를 하는데 다리를 얼마나 두께로 이제 설계를 하면 좋으냐 하는 것들을 할 때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못할 경우에는 그 언서튼티에 해당되는 만큼 더 두껍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대처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방사선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방사선에 대해서 규명을 다 못했다. 그러면 못한 부분을 못했으니까 그냥 놔두자가 아니고 못했으니까 그만큼 기준을 더 낮추자 하는 것들이 언서튼티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서튼티라는 것들은 이미 기준을 만들 때 고려가 된 것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방사선 피폭량에서 밀리시버트라는 양을 계산할 때는 방사선이 우리 몸을 통과하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통과하든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면서 통과를 하든 하면서 방사선이 우리 몸에 준 에너지에다가 그 방사선의 종류, 알파나 베타냐 감마라는 종류, 선질 계수, 그다음에 그 부분이 우리 몸의 어느 부분에 맞았느냐를 다 고려해가지고 그 웨이팅 팩터를 다 고려해가지고 시버트라는 걸 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에서 있는 건 위험하고 밖에서 있는 건 또 괜찮고 이런 건 아닙니다. 시버트라는 기준 단위를 딱 산출했을 때는 그게 안에서 맞았던 밖에서 맞았던 영향은 동일한 겁니다. 선량 환산 계수가 보수적이지 않다는 거를 일반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1에서 10배까지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이지 않습니다. 그 방사선량에 대해서 앞서 얘기한 이제 우리가 주로 고려하고 있는 거는 베타선과 관련되어진 거죠. 베타선과 관련되어진 거고. 그런데 자꾸 이제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게 비교하는 것은 비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알파, 베타, 감마는 동일하게 시버트로 환산합니다. 시버트로 환산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걸 비교해서 이런 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완전히 차이가 나죠. 두 번째로 책상과 관련되어서 그죠. 그러니까 공학이나 어떤 설계를 해서 부숴서 새로 이제 가역적인 것, 새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오염수가 방류되어지고 나면 비가역적인 거죠. 그것이 생태 환경에 미쳐서 3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우려들을 하고 있는 논문이 전 세계 한 300여 편이 있습니다. 그런 논문의 근거에 보면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들은 문제제기를 하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정부나 우리가 당국은 공학적,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려를 중심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30년 후에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어? 그럼 다른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국민이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들도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럭, 아까 나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럭이 13살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항에 180배 넘는 우럭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게 4, 5년 안에도 그 정도의 피폭이 되어지는구나. 그러면 그 공간 안에, 해양이란 공간 안에 방사능 치수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린 판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해양을 타고 30년 동안 물론
일본 원자력 학계는 100년이 넘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줄여서 30년이라고 얘기하면 그 30년 동안 해양에 방류되어지면 어딘가 퇴적되어서 기형적인 유전 형질이 변형되어진 물고기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학적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죠. 네. 자, 원전 사고가 과학자들은 전부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고 안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고 났잖아요.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폭발했습니다. 그런 사고는 뭐 100년, 200년 지나도 뭐 기준으로도 안 될 거다 얘기했는데 결국 사고 나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비가역적인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더 보수적으로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거라면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항이라는 곳은 방사선 오염이 의심되는 곳이기 때문에 막아놓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배출하겠다는 처리수의 방사선 농도와 내항에서 2011년도에 방류되었던 농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방사선을 인체에 받았을 때 변화가 나타나는 문턱값이 100mS입니다. 100mS의 100분의 1mS를 관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나중에 돌연변이가 생길 것 같다는 뭐 의혹이라든지 30년 후에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의혹이라든지 이 의혹을 다 잠재우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만 방류했을 때는 1% 기준으로 관리됐을 때는 절대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만들 때 그 의혹이라든지 잠재력이라든지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매우 보수적으로 문턱값의 1%로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게 과학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문학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요. 이게 그 기준 문턱값 그리고 1mS 이하면 절대 안전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1mS로 보수적으로 설정을 해서 그걸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준이지 그 이하가 위험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 일반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괴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게 선량 기준이라는 거는요,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만약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면 막 10배도 올려요. 그게 선량 기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관리하는 거지 그 이상 그냥 놔두면 마구잡이로 올라갔다 막 저 피폭이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mS다, 10mS다 이렇게 5mS 이렇게 5년 동안 5mS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린 거죠. 자, 그 논리대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게 공상의 이 상상의 세계를 얘기를 하셨어요. 30년 뒤, 5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렇게 막연한 불안감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괴담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과학이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수없이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왔고 그 연구치에 의해서 기준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인류가 해온 모든 기준치를 없애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지금 모든 대기든 수질이든 모든 그 기준치를 다 헐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가 있는가? 이 기준을 지금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 그런 것이 과학의 한계라고 그러는데 과학의 한계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기준치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그 기준에서부터 잡았었던 기준의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기준의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겠죠. 이 기준치는 가장 안전도라고 하는 최고의 보수적 개념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잖아요. 이거를 헐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제방사성 방호위원회에서는 알라라라는 법칙을 얘기를 해요. 최소의 피폭을 하도록 노력을 해라. 기준치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피폭량을 최소로 줄이는 원칙으로 일을 해라. 이런 원칙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잘 모른다는 거죠. 최소의 양으로. 안 쓰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다 보면 방사성 피폭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면 최소로 하라고 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칙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원시로 넘어가십시오. 원시로. 알라라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마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입니다.
무조건 최소로 가는 게 아니고 reasonably,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소로 가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원자력 발전소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방사선 차폐하기 위해서 나부로 끝까지 다 채운다. 방사선 차폐 되겠죠. 그렇지만 그건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인 건 합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무조건 최소한으로 가라 하는 게 알라라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성취 가능한 최소한으로 가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준은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거고요. 네. 기준을 넘어서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게 이제 justification이거든요. 정당화 개념입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를 맞았을 때 우리가 몸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키우기 때문에 justification이라는 정당화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GSG 8이 justification 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염수를 배출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 그 피해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고 또 그것에 의해서 이것이 상응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당화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GSG 8 국제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 해놓고 GSG 8을 빼놨어요. IAEA가 평가해서 그걸 빼서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환경 문제에서 이걸 다루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걸 빼놓고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그걸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과학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왜 터졌냐? 지진도 쓰나미도 아닙니다. 5년 전에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서 10의 마이너스 7승 1000만 년에 3번 노심 손상 빈도가 일어난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 경산성 발표 자료입니다. 물론 도쿄전력이 작성했지만 그리고 2호기, 3호기, 4호기는 그거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안심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뒤에 2008년, 9년, 그다음에 2002년도 이때 많은 과학자들이 후쿠시마 지역이 쓰나미가 엄청나게 올 거고 지진도 굉장히 크게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자꾸 대응을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거 다 무시했어요. 왜? 이게 1000만 년에 3번 사고 날 확률이기 때문에 사고 안 난다. 그거 과학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예요. 과학 때문에 사고가 난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과학적인 분석의 오류다. 지금 그 justification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제 net positive benefi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엑스레이를 받아서 방사선을 받게 되지만 그것으로 인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내가 방사선을 받을 때 이득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요. 방류 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랑 관계없는 문제를 끄집어내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 기준치 미만의 방류에 대해서는 무슨 포지티브 베니핏이니 뭐니 거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행한 일이었고, 일본 도쿄전력이 NRC의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일이 있었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요. 그러나 지금 그 이후에 방류하겠다는 것이 배출 기준 미만의 방류,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수준의 방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지역은 사고 지역이기 때문에 그 방류 기준은 안 된다. 이런 건 세계적으로 없는 얘기고요. 그만큼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제3자가 뭐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장 폐기물도 오염된 것들을 정화해가지고 배출 기준 이하의 농도로 만들어서 방류할 때는 그걸 초과했을 때는 문제가 되고 배출 기준이 너무 높으면 문제가 되지만 배출 기준 이하의 제어된 방출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없는 거죠. 자, 방류수를 내래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건 우리 먹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클 겁니다. 물을 내보내든 어쨌든 우리에게 영향이 없으면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바다로 들어와서 우리 먹거리까지 해친다든지 우리 건강에 또 우리 국민의 평안, 안전에 위협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자, 걱정 많습니다. 일단 영상 먼저 보시죠.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생각하죠? 아직 오염수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런 애들은 안 먹이려고 위험하다고 저는 느껴요.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미리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중에 없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에.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답니다. 염전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검사 후 유통시키도록.
예. 자, 이정윤 대표님 하나 예. 여쭤볼게요. 예. 이게 사고 난 지는 벌써 12년 지났단 말이죠. 그때 300톤씩 막 쏟아졌단 말이죠. 물이 정화도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우리 근해로 왔단 말이죠. 이게 온 거는 왔다고 봐야죠. 이미 뭐 10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 먹거리라든지 수산물에 일본 후쿠시마와 관련돼서 뭐 영향이 있었다 이런 보고라는 게 좀 있습니까? 다행스럽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보고 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소금이나 이런 것들 전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일이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이 과연 어떤 영향을 앞으로 미칠 것이냐.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태평양 들어와서 들어오는 것이 미미한 양일지라도 예. 그런 것들이 2011년에 사고가 났을 땐 바로 해풍으로 이게 날라와 가지고 좀 지역이 튀는 그 방사능 중위가 확 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고 보고 또 앞으로 그 제일 큰 문제는 불신입니다. 불신. 네네. 도쿄 전력의 불신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가 먹거리를 얘기를 할 때 자 보십시오. 이거 그 시마 의원이라고 네. 우리 의원님 가셨을 때 이거를 입수해 온 건데 이거 피포 체내 축적된 방사능을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거를 연필로 지우고 결제 과정에서 그냥 아무렇게 써요. 이거를 그 의원이 이거를 우리한테 고발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두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아, 일본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거는 과학의 선동의 괴담 이게 아니고요. 네. 일본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초점은 일본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고 정부는요. 일본한테 추궁을 해야 됩니다. 환경 문제로 넘어갔어요. 설비 문제가 아니고 알프스가 뭐 제대로 작동하냐 아니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지금 환경 문제로 이미 넘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일본한테 요구할 걸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는 영향이 없었는데 일본을 못 믿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강하게 해야 한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아니, 당연히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요구할 거 요구하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찰단도 가고 자료도 많이 가져오고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를 보면 일본의 식품위생 안전 기준이요. 저희보다 훨씬 강하고 높습니다. 지금 일본에 많은 국민도 있는데 일본 정부는 그럼 일본 국민을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일본도 일본 국민에 대해서 못했었을 때 그 정권이 위태롭고 뒤집어질 겁니다. 또 미국이나 카나다는 자기 국민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 해류가 태평양을 통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우리보다 먼저 도달하는 데가 카나다거나 캘리포니아, 미국입니다. 그럼 그 나라는 그 국민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네. 지금 막연하게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 특히 야당 대표가 핵폐순이 독극물인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계 나라에 11개 국가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그 나라의 어느 야당 대표가 핵폐수 또 독극물이라고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공포를 국민들한테 심어주는 나라 지도자 보셨습니까? 이제 일본 우리나라 환경운동연합에서 일본에서 지금 이제 거래되고 있는 일본 그 식품 안전성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방사선 검출 비율을 봤더니 2018년에는 1.83%였는데 2022년에는 11.5%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제 저희 핵 폐수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방사능 폐수입니다. 예, 방사능 폐수라고 영어로 그렇게 돼 있죠. 예, Nuclear Waste Water. 예, 그렇게 돼 있고 이게 공식적인 IAEA가 검증 보고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방사능을 발현하고 있는 게 핵이기 때문에 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네.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이따가 하시죠. 네. 지금 뭐 그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이나 환경운동연합의 자료는 믿겠고
국제기구는 못 믿겠고 일본 정부는 못 믿겠고 이거는 저는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뭐 극일, 방 뭐 이런 일본을 혐오하는 프레임을 씌우면 과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답을 정해놓은 거니까 색안경을 끼우고 보면 안 되고 국민들한테 그런 색안경을 끼우려는 노력을 우리가 보통 선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일본을 추궁해줬으면 하는데 실은 추궁하려고 그러면요. 근거하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의혹하고 우려 가지고는 추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대시고 증거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제 우리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하신 거고요. 그죠? 일본 정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을 색깔 있는 색안경을 끼운 건데 저는 일본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요.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을 왜 믿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계속 이걸 은폐했잖아요, 사실적으로. 탄소 14도 3년이 지나서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거되지 않는데 제거된 것처럼 해왔고 또 여러 절차 과정에서 지금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잘 내놓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일본 정부를 믿으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일본 정부에게 우리 국민들은 이런 것들을 문제 삼고 이런 문제를 알고 싶어 하니 이걸 좀 내놔라. 네. 우리 국민들 그래야 설득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 아니겠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클레어 웨이스트 워터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게 지금 오염돼 가지고 나와 있는 물을 그렇게 쓰는 게 맞고 지금 IAEA를 비롯해서 미국 정부 이런 데에서 트리티드 워터라 그래서 처리수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염 처리수라고. 정확한 용어입니다. 알프스를 통과해 간 게 트리티드 아니 지금 IAEA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잠깐만요. 방사성 물질이 없어요. 처리수에. 자, 그래서 처리수라고 하면서 방사성 물질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용어가 트리티드 워터라는 건 다 발표가 된 거예요. 또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을 누가 두둔했습니까? IAEA를 중심으로 해서 11개 국가에서 공동으로 검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더 꼼꼼하게 챙기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여기 이런 그 괴담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언제 우리가 도쿄 전력이 맞다고 그러고 일본 정부가 한 게 맞다고 그랬어요. 지금 맞다고 계속 하시잖아요, 지금. 언제 맞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괴담이에요. 우리는 괴담이라니. IAEA와 우리 정부를 비롯한 러시아, 중국, 미국, 카나다 다 함께 하고 있는 이 11개 국가가 하고 있는 이 검증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자료를 요구하고 또 사찰도 하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겠습니다. 언제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을 신뢰한다고 그랬습니까? IAEA 5차 보고서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한 얘기만 하시잖아요. 정부가 지금 현재. IAEA를 비롯한 11개 국가에서 검증한 걸 우리가 보면서 얘기하지. 그게 지금 야당이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괴담이에요.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에게 묻고 그 답을 주시면 국민들이 왜 정부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 일본 정부한테 답을 줬습니까? 아니 정부가 나서서 막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입장은 정부가 왜 우리 얘기에 귀담아 듣지 않고 우리를 왜 괴담이라고 자꾸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걸 그대로 계승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IAEA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가 지금 공동 검증하는 거에 대한 신뢰성을 우리가 추적하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왜 일본 정부를 도쿄 전력을 신뢰한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로 그게 야당이 문재인 정부와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게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드나 광우병 같은 걸 가지고 민주당이 그렇게 공격을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뭐 이걸 가지고 논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우리가 일본을 무한정 신뢰할 수도 없을 거고 도쿄 전력은 무한정 신뢰할 수도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방뉴스와 뭐라 그럴까요? 이 다른 그것과는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뉴스를 내려 보내는 것과 그 사이에서 있어 다른 일과는 조금 구분해야 될 텐데 지금은 일본이 어쨌든 IAEA를 통해서 지금 검증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고 IAEA가 보고서를 냈습니다만
나름 뭐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다들 평가가 돼 있지 않습니까? IAEA 5차 보고서를 보니까 트리티드 워터가 60번 이상 쓰였고 오염된 물이라는 건 4번 정도 쓰였다고 팩트체크한 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보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IAEA는 아마 그 거쳐 나가는 거는 트리티드 워터, 처리수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 속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없다는 건 아니죠. 근데 기준치보다 낮다는 이야기지 그 안에 뭐 방사성 물질이 맞습니다. 없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원전에서 나가는 물질, 물 속에는 그것들이 걸러져서 나가는 기준치 밑으로 내려보낸다는 게 지금 정 교수님의 말씀이시지만 우리 위 의원님은 그 속에도 원자력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그게 또 그 기준은 또 정상 원전과 사고난 원전 또 따로 봐야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그런 측면은 알겠고요. 다만 중요한 건 일본에서 용역을 IAEA에 준 거죠. 돈을 주고 그걸 검증해달라고 우리가 정한 범주만. 그럼 우리 그 이상을 지적하지 않는 건 정부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 논리대로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김홍석 박사를 파견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에서 21년도 8월 달에 TF팀도 만들면 안 됐던 거예요. 만들어서 대응을 그리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얘기를 했잖아요. 그 TF팀에서. 그리고 그 TF팀이 이번에 사찰단 갈 때 거의 다 갔습니다. 네.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 와서 답변할 때 그랬어요. 이재정 의원 질문에 대해서 일본이 주권 국가다. 주권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외교부 장관이 그 공식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또 정의용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용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제법적으로나 기준치에 문제가 없을 땐 우리가 반대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다 해왔던 것을 윤석열 정부가 이어받아가지고 하고 있을 뿐이에요. 더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을 향해서 방류수 내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은 그래야죠. 지금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거가 아니, 있습니까? 일본 정부에 방류수를 내보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게요.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다 파견했잖아요. 그때부터 파견하지 않고 얘기를 하든지 야당이라도 최소한 그런 얘기를 하려면 파견해놓고 11개 국가하고 함께 검증을 해오고 보고받고 있고 그 IAEA에서 떠준 물을 우리가 시료를 떠다가 분석을 해서 4개 국가가 또 보내고 하잖아요. 그것을 IAEA가 한 것을 함께 맞춰보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측면 이거 잠깐만요. 전문가들 양홍석 박사의 파견은 잠시만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견한 게 아니에요. 위원님 잠시만요. 자, 과학적으로 양홍석 박사는 민간인 자격으로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정부 대표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아시죠? 누가 승인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IAEA 미션 팀으로 참여할 때는 항상 정부의 노미네이션이 필요합니다. 정부 대표가 본인 입으로 정부 대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는 아닐지 몰라지만 노미네이션은 했습니다. 정부 대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정부 추천 받아 가셨겠죠. 근데 다만 정부를 대표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다만 정 교수님, 일본한테 대한민국이 방류수를 내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할 과학적 근거는 있습니까? 하라고도 할 수 없고 말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주권 국가인 일본이 결정할 일이고요. 이 대표님, 만약에 그것이 농도를 넘었으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대표님은 GSG 에이스에 따라서 저스티피케이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방류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자, 방류 기준을 하회하더라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GSG 에이스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저스티피케이션이 어떤 의미냐면 방사능 피해는 의외로 적을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제, 사회적, 그다음에 환경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류수 방출한 다음에 그 방류수가 이제 희석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이후에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소금 가지고 뭐 자꾸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횟집 다 문 닫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건 과학적인 얘기보다는 신뢰의 문제고 그것이 어떻게 검역이 잘 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일본 정부에 우리가 요구할 거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도쿄 전력이 지금까지 사실 거짓말쟁이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쿄 전력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하기에는 너무 그건 우리 주권과 관련돼 가지고 그 나라 주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하고 강력하게
자료도 요구하고 해야 됩니다. 이 대표님, 소금에 문제는 없죠? 소금에 지금까지는 문제 없는 걸로 앞으로도 문제는 없죠? 삼중수소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는 거죠? 그게 완벽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과 대체로 같이. 대체로 뭐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왜 일어나는 걸 보십니까, 성 의원님? 지금 야당 대표가 나서가지고 이 반일 감정이나 핵에 대한 두려움, 이 공포를 가지고 지금 몰아붙이니 국민들께서 이 과학은 설명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두려우니까 이게 혹시 저렇게 떠드는 때는 무슨 근거가 있는가 보다 하고 두려움 때문에 지금 먼저 세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금에는 삼중수소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물이 다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이러한 때에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한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죠. 저희 당 지지율이 한 39%,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반대 여론은 한 8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정당이 얘기를 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 80%라는 여론 안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절반 정도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 좀. 그 우려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고민해야 된다고 봐가지고, 제가 후쿠시마를 방문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나 일반 시민들을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도쿄 전략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수산물 소비가 줄어든 이유는 그 신뢰를 우리 국민들에게 줘야 되는데 정부가 그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다던데 도쿄 전력이 옛날에 이런 잘못하고 이런 잘못하고 이런 잘못도 했다던데 이런 잘못은 우린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통제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해야 국민들이 믿을 텐데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이 믿겠습니까? 불안하죠. 그 불안감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거는 국민들의 우려를 듣는 거예요. 정치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불안을 해소하는 게 과학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치를 신뢰가 가지고 가장 중요하죠. 아니 신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는 저한테 바란 기회가 왔잖아요. 말씀하시죠. 네. 지금 일본 정부가 됐든 도쿄 전력이 됐든 문제가 있으니까 국제기구가 나섰고 11개 국가가 들어가서 하고 있으니 이미 이것은 국제사회가 그 기구를 통해서 공동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반대 여론이 80%다 얘기를 하는데 어느 국민한테 물어봐도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배출한다고 하면 방류한다고 그러면 찬성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여론조사도요. 이 물을 다핵종 여과기를 통해 가지고 처리된 이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할 때 국제법적으로나 기준치 범위 내에서 들어왔을 때 방류한다고 할 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80% 나오겠지요. 그런 여론조사 기법도 좀 야당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법을 보고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지. 야당이 책임 있는 제1야당이 와가지고 80%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신뢰라는 문제를 했는데 사실 못 믿는 거는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좀 당황스러운 거는 그 신뢰에 자꾸 금을 가게 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측에서 신뢰를 자꾸 얘기하니까 적반하장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증거는 안 되면서 증거나 근거는 못 되면서 의혹과 잠재력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이런 얘기를 계속 제기하시면서 신뢰는 정부가 오더라. 그거는 국민 병 주고 약 주고인데 병은 내가 주고 약은 정부가 줘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그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권이 지금 약간 불신을 조장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의혹 제기는 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고 그 의혹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은 상당히 동의합니다만 그 과학의 문제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상식보다 못하다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요. 삼중수소 10리터를 먹을 수 있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비상식적인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과학자의 어떤 책임의식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위 의원님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게 격동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광우병도 있고 뭐 사드도 있고 뭐 이런저런 전자파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교훈을 좀 얻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부분과 이 의혹이라는 부분에 그 적절한 선을 얻는 거냐. 광우병 때도 우리 소고기 먹으면 다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이명박 정부가 굉장히 곤란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하고 그럼 그걸 빗대 봤을 때 지금의 이 막연한 혹시 의혹은 아니고 위험은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거든요. 광우병 사태는 이제 그 당시 이명박 정부가 네. 그 밀실 행정을 통해서 한미 협상을 통해서 예. 그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그리고 특정 부위까지 포함해서 수입을 하겠다고 해서 발생한 문제죠. 그 문제는 그럼 이제 왜 30개월령 미만 특정 부위, 특정 물질, 그러니까 뼈를 포함해서 물질을 수입하지 않았느냐.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넘으면 광우병이 많이 걸리더라. 그런 통계들이 있었고 영국에서, 미국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그런데 정부가 그런 정책을 발표하니까 국민들이 야, 그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예, 그랬는데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예.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를 수입하고 특정 물질을 수입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그럼 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 지금도 마찬가지로 2015년 이후에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되어지고 특정 부위 물질은 수입하지 않습니다. 그게 괴담이 아닌 거예요. 네. 우리 현실에 왜 국민들이 그 당시 광우병이 위험한 거죠. 네, 네. 동물성 사료를 먹어서 예. 치매에 걸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병이었고 네. 병의 발병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요. 예. 그래서 결국은 광우병 괴담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 광우병을 우리 이제 세계로부터 지켜낸 거예요. 그걸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건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위원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0개월 이상 된 소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세계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왔습니까? 왜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원래도 발병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아니, 얘기를 해보세요. 미국에서 광우병 걸린 소가 원래 발견이 됐잖아요.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먹어가지고 네, 광우병 알겠습니다. 걸린 전 세계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예. 자, 요건 요 수도 정도 해보세요. 저 시간 수도 많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데이터를 갖다 드릴까요? 광우병 아니, 논란에 내놔보세요. 대해서는 갖다 드릴게요. 어디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그걸 참. 광우병 괴담이라고 네, 그 하시는 당시에 소고기하고 인과 관계가 정확하게 수십만 명이 맞습니까? 됩니다. 성현님 위원님 이 양반들이. 잠시만요. 자, 마지막 자료 갖다 드릴게요. 자, 시간이 낮아서 그런데요. 전문가들께 이 오늘 토론 중에 미처 못하셨던 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윤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진짜 역사 이래 가공할 최초의 우리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사고였고 그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기존 가동 원전의 기준을 갖다 대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은 분명히 맞지 않는 얘기고요. 네. 그것을 설비 운영 관점에서 지금은 환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관점을 옮겨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미국, 중국, 한국, 일본의 3자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네. 외교적인 그런 문제를 벗어나서 예. 환경 문제는 좀 분리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같이 가려고 그러지 말고 항대 묶어서 가려고 그러지 말고 환경 문제는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예, 별도로 가야 된다. 예. 분리를 해서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자, 정 교수님. 네, 이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이냐 아니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 예. 그것들이 이제 굉장히 정치랑 이런 것들이랑 엮여지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보면은 예컨대 일본은 자국민 보호를 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국제기구를 못 믿겠다는 말은 정상적인 말인가? 그 다음에 과학자가 식수 기준치 이하라고 말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뭐 조롱을 한다거나 네. 정치인이 과학자한테 돌팔이라고 하는 상황은 정상인가? 예.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논리에 매몰돼서 너무나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 토론을 통해서 뭔가 좀 합의된 걸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서 이 우리 갈등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겠구나 생각 좀 드는데요. 잠시만요.
네, 오늘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뭐가 과학인지 그리고 뭔가 대책이 어떻게 나와야 할지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